네, 한나 아렌트 악의 평범성, The Banality of Evil.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난 일이죠. 왜 아우슈비츠가 여기 세워졌냐면 유럽의 중앙에 있어서 그래요. 폴란드의 남부에 있어요. 바르샤바에서 좀 아래에 있는데 러시아 유대인, 뭐 노르웨이 유대인, 덴마크 제일 많이 죽은 게 이제 폴란드거든요. 덴마크, 폴란드 이 지역에 유대인이 많았어요. 집중해서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니까 운송하기 쉬운 그냥 폴란드에다 아우슈비츠를 만든 거죠. 우리가 사는 것도 지금 아우슈비츠죠. 어떻게 보면요. 철도길인가요, 이게? 네, 이게 철도, 이 아우슈비츠 정문이에요. 그래서 그 철도를 해서 이쪽이 왼쪽이 가스실이고 이쪽이 숙소예요. 네, 말만 들어도 무서운 얘기네. 여기서 이제 들어오면 여기서 구분을 하죠, 사람을. 근데 유대인을 왜 나치가 죽이려고 했을까요? 뭔가. 근데 네. 뭐 히틀러가 어린 시절이던가요? 뭐 길 가다가 그랬나? 뭐 우연찮은기에 그런 뭔가를 보고 민족적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뭐 하는데 독일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공감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기독교가 권력이 생기기까지. 실제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계속 죽였고요. 그 카톨릭하고 개신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잖아요. 유대인들이 원수인 거예요. 카톨릭하고 기독교 신자들한테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그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뭐 기독교에서 삼위일체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성령과 선, 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유대교에서는 요거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밖에. 루터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독일 교회를. 루터가 유대인의 회당과 학교를 불지르고 타지 않은 것은 땅에 묻어 흙으로 덮어서 그 흔적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라. 이 일들은 우리들의 신 야훼와 그리스도의 명예를 걸고 하라. 이렇게까지 했어요. 유대인을 죽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하는 아주 위험한 거죠. 유대인들을 식사병이나 병이 났을 때 이렇게 태워서 죽였어요. 마녀 사냥할 때. 예수를 죽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수라는 거죠. 이 경제적인 이유는 유대인들은 우리 전당포 있잖아요. 전당포. 이걸로 돈 번 사람들이에요. 이 베니스 상인, 유명한 베니스 상인 있죠. 고리타분하고 이기적인 유대인 얘기가 나오는데 스페인에서는 1492년에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요. 그리고 죽여요. 여기 남아있는. 그것을 알함브라 추방령이라고 하는데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여기서 화형당해요. 스피노자는 그래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나죠. 지금 암스테르담 가면 스피노자 기념관 있죠. 이 가족뿐만 아니라 이 네덜란드하고 폴란드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게 되는 것이 스페인 이쪽에서 추방해가지고 이쪽에 다 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븐 잡스, 마크 주커버크, 페이스북이죠. 이 워렌 버핏, 세계 최대 투자가 이게 다 유대인들이에요. 세르게이 브린, 그 다음에 스티븐 스틸버그 이런 사람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스타벅스 있잖아요. 우리 커피 먹는데 이 히틀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캐피탈리즘만 한 것이 아니라 볼셰비키즘,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었어요. 자본주의와 볼셰비키즘은 볼셰비키 공산당은 유대인이라는 동전의 전 세계 유대인이라는 동전의 양면이다. 돈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재산도 뺏길 것이고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다 뺏긴다. 히틀러가 얘기를 하고 그 설득을 하죠. 그 설득이 먹힌 거예요. 지금까지 종교적 이유 얘기하고 경제적 이유 얘기했죠. 세 번째가 정치적 이유예요. 우리들이 아는 그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을 막지 않으면 공산주의가 들어온다. 이게 이제 독일 사람들한테 설득이 된 거죠. 실제 히틀러는 독일 사회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다 유대식으로 다 변하면서 이익을 빼앗긴다. 그래서 히틀러는 urge the action. 젊은 사람들에게 행동을 취하라고 유대인들 박멸하는데 이게 통한 거예요. 1934년에.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주이시 볼셰비즘, 인터내셔널리즘. 이 유대인 볼셰비키들, 공산주의자들과 이 국제주의자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위험하다. 첫 번째 이제 신체적 이유가 들어가는데, 여기 유대인이 얼굴이 좀 틀리잖아요. 코가 길고 귀가 길어요. 요건 이제 평범한 유럽 사람들의 모습인데,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래요. 3, 4대는 안 그런데 저는 스캇이라고 유대인 친구가 있었는데요. 친구는 안 그랬어요. 독일기 유대인인데 그 친구는 뭐 젊으니까. 근데 옛날 유대인들은 이런 모양들이 참 많았어요. 원인이 운동 부족이래요. 게토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게토라는 게 13세기, 14세기부터 있었어요. 유대인들 보기 싫어가지고 딸을 살라고 해가지고 동네를 만들어주고 나오지 못하게 가두는 겁니다. 유대인 올림픽도 있고 그랬어요. 이게 카프카라는 소설가의 모습이에요. 정말 그 유대인답죠. 이 코도 매부리코고 귀가 드라큘라 같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드라큘라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주로 소설을 저녁에 쓰고 밤에 한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소설을 쓰고 사람이 아이히만이에요. 오토 아돌프 아이히만. 우리가 아는 아우슈비츠 이것을 개발한 사람이 아이히만이에요. 아이디어를 다 만든 사람이. 제가 이제 갔을 때 사진인데 여기에요. 이게 철도가 있고 이 사람들은 다 가스실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왼편으로. 이 사람들은 의사, 병을 고치거나 또는 주로 제일 좋아하는 독일 사람들이 좋아했던 게 금세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뭐 목걸이, 이빨 이런 거 다 뽑아가지고 여기서 반지도 만들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내리자마자. 그래서 일하는 사람도 구분하고 없는 사람도 구분하는데. 아우슈비츠에서 도착한 첫날 밤에 우리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침상에서 잠을 잤다. 각층 길이 6.5피트, 폭이 8피트인 것이다. 무려 9명에게 배당된 담요는 2장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옆으로 누울 수밖에 없었고 서로 몸을 꼭 붙인 채 비비면서 잠을 자야 했다. 요게 3층으로 이렇게 9명이라고 해요. 이렇게 9명. 3명, 3명, 3명에서 이렇게 9명씩 잤다고. 이제 제가 가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여기 앉아서 다 같이 싸는 거예요. 여기 걸터 앉아서. 모멸감을 주는 거죠. 인간에 대한 모멸감.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다. 아이히만이에요. 오토 아돌프 아이히만. 자, 잠깐. 1960년 5월 11일 밤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 남자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갑자기 나타난 이스라엘의 비밀 정보기관 모사드의 요원들이 그를 납치해 어디론가 끌고 갔는데요. 이들이 납치한 남자 이름은 아돌프 아이히만. 15년 만에 잡은 겁니다. 45년에 지나서 60년에 15년 후에 보니까 아이히만이 아니라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거짓말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히만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역사 오랜 예루살렘으로부터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시방을 전합니다. 나치의 포항 밑에 수백만 유태인을 학살한 장본인으로 2차 대전 말에 뉴른베르크 전본 재판을 교묘히 피하고 남미 아르헨틴에 15년 동안을 숨어있던 아이히만이 방탄유리를 낀 피고석에 나서자 이스라엘 최고 재판소장 모세 란다우 씨가 기소문을 낭독했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아이히만 사건은. 한나 아렌트라는 인물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54세의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거 취재해야 되겠다. 이거를 취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취재가지고 쓴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이 책이에요. 이 아이히만의 법정을 쭉 쓴 책이에요. 여기에 악의 편범성이라는 단어가 마지막 문장으로 나와요. 딱 한 줄 나와요. 한 번 딱 나오는데 그게 세계적인 명언이 된 거예요. 아이히만은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정언명령에 자기는 충실했다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상부양 명령을 잘 지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아이히만 영화들이 많은데 그래서 아이히만이 처형될 때 독일 만세, 아르헨티나 만세, 오스트리아 만세를 외치고
나는 나와 관련 있는 이 세 나라에서 결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순교자로 생각하고 사형을 당해요. 그래서 이 죄를, 이 아이만의 법정 죄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신 앞에서는 유죄이지만 자기는 단 한 명도 실제로 죽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사는 그의 죄를 의심하지 않은 죄, 생각하지 않은 죄, 그리고 행동하지 않은 죄, 이것이 피고의 진짜 죄라고 탁월하게 정리했지만 이보다 더 명징한 것은 한나 아렌트의 규정이었다.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죄, 다만 희생자를 타자화한 것은 잘못이다. 이웃은 우리이지 타인이 아니다.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세기에 탁월한 여성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뉴욕 기자로 예루살렘에 파견되어 아이히만에 대한 재판 과정을 참관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라는 책으로 출판했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에 대한 세간의 평가와는 다른 관점에서 그의 행위를 그저 보통 사람의 평범한 행위로 간주하였다. 아렌트가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아이히만은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가학적 사디스트와 같은 괴물도 아닌 그저 평범한 한 인간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저지른 행위를 평범한 악이라고 말한다. 이 정의의 집이라는 게 일장인데 아이만만 악의 평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악의 평범성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이 책 보면은. 어떤 유대인들일까? 우리 친일파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개토에 있었을 때 교장이라든지 유대인 경찰들, 이 사람들이 나치를 위해서 봉사한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건 뭐냐면 그런 일을 겪고 나와서 아우슈비츠에서 나와서 자기 자신은 정의로운 척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정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미사일 꽂아 놓으면서 맥주 마시잖아요. 언덕에서. 팔레스타인 사람 죽는 거 보면서. 얼마나 끔찍해요. 아까 얘기했던 죽음의 수용소 앞에서 그 책에도 나오는데 수용소를 겪은 사람 두 가지 증상이 나와요. 하나는 기뻐할 줄 모르고 하나는 반대로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폭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그 병에 걸린 거죠. 이 정의의 집이라는 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에서 법정 여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전쟁 법은 다 뉘렌베르크에서 했거든요. 독일. 거기서 안 하고 마치 예루살렘이 정의의 집인 듯 아히만을 거기로 끌고 왔다는 거죠. 이 아히만은 너무도 평범한 가장이었고 자상한 남편이었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대부분의 악행은 선해지거나 악해지거나 결심한 적이 결코 없는 사람들에게서 저질러진다. 이것은 슬픈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화 잠깐 볼게요. 한나 아렌트라는 영화입니다. 이불이라고 얘기해요. 예? That I have called the banality of. 이게 뭐냐면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이 아이만만 베널리티 오브 이블이지 왜 유대인까지 지적하냐.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이러면서 뭐 이제 나가요. 여기서 막 뭐라고 얘기하고. 생각하지 않는 죄. 생각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요. 그녀는 칸트 정치 철학 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판적 사고는 또한 다른 사람에게서 듣게 되는 독단적 생각이나 개념들, 물려받는 편견이나 전통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배워서 알게 된 자기 자신의 생각에 비판적 기준들을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것이 비판적 사고의 방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적용은 공공성, 즉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만날 때 발생하는 검사작용이 없다면 학습될 수 없다. 비판적 사고는 다른 모든 관점들이 검토를 위해 개방되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는 비록 고독한 작업이기는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분리될 수 없다. 비판적 사고는 분명 고립 속에서 진행되기는 하지만 상상력의 힘에 의하여 타자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잠재적으로 공적이며 모든 입장에 공개된 공간으로 들어가게 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것은 칸트가 말하는 세계 시민의 입장, 즉 세계관찰자의 입장을 채택하는 것이다.
비판적 사고란 무엇인가 그러면 이 부분 적는 거예요. 이 고립. 그러니까 외톨이 단독자로서 싱귤러리티 단독자로서 자기가 판단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세계 시민 입장, 칸트의 세계 시민 입장.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세계를 위해서 좋은가, 이 사회를 위해서 좋은가,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세계를 위해서 좋은가. 아이만은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칸트가 얘기했던 세계적 시민의 관점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이히만의 성을 보면서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의 복종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을 떠올려 볼 수 있다. 밀그램은 사람들이 어떻게 권위에 복종하는가에 대해 연구하면서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개개인의 성격 탓이 아니라 권위적인 상황에 있다는 점을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이 실험은 아이히만에 대한 아렌트의 묘사와 연결되면서 나치 치하에 있던 이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기여했고 밀그램 자신도 양자 사이의 연관성을 직접 언급했다. 이것은 전체주의적인 국가에서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권위에 복종하여 홀로코스트와 같은 대량 학살의 악행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히만은 역시 거대한 나치 정권의 권위에 복종한 한 어느 평범한 인간이며 누구든 아이히만과 같은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아이히만의 나치 정권이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서 톱니바퀴처럼 반응한 평범한 관료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스탠리 밀그램, 한나 아렌트와 비교할 만한 복종에 관한 실험에 대해서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거. 자, 이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스탠리 밀그램. 인간의 도덕에 관한 그의 실험은 충격적입니다. 1970년 공포감과 학습 능력의 관계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4의 일당을 약속했습니다. 실험자들의 임무는 칸막이 너머의 학생에게 문제를 내고 학생이 답을 틀리면 전기 충격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실험의 진짜 목적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과 도덕성. 미국 최고 학자들의 연구라는 권위가 도덕성을 누를 수 있는지 지켜본 것입니다. 실험실에 놓인 정교한 구조의 전기 충격기. 이들은 전기 충격기가 가짜라는 사실을 모른 채 건너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문제를 틀릴 때마다 연구진은 전압을 더 높이도록 요구합니다. Let me out of here. You want to go right to TV here. Let me out. Let me out of here. Let me out. Continue, please. Let me out of here. My eyes bothering me. Let Go me on. out. Let me out. 단지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전기 고문을 가하는 상황.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동조할 수 있을까요? 돈을 조금 주고 그다음에 당신 하는 행동이 나쁜 게 아니라고 예일대 교수들이 얘기하죠. 권위를 주면은 저쪽에 사람들이 아픈 것처럼 소리를 질러도 죽든지 안 죽든지 가학성이 생긴다니까 인간이. 권위와 돈을 주면은. 그러니까 아이만 같은 인간이 65%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거절한 사람이 35%밖에 없었대요. 우리가 희망스러운 것은 밀그램이 보지 못했던 35%. 이거 하지 않겠어요. 아이만이 되지 않겠어요. 이 거절했던 35% 반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거기에 우리가 서야 하고 그러니까 아이만 같은 사람이 65%가 누구든지 아이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권위하고 돈만 조금 주면. 그다음에 한나 아렌트 묘지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한나 아렌트의 묘지입니다. 남편 블루어하고 같이 학교 캠퍼스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이만 얘기를 해봤는데요. 빌리 브란트가 사죄했던 곳에 사죄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분이 폴란드 국기하고 옷을 벗어주더라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